네, 모두 즐거운 오찬 시간 보내셨죠?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지역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기회, 농업, 금융, 유통 산업 기반 통합이라는 주제로 전북 국제 금융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back. I hope you enjoyed your luncheon. And now we are going to start session 2 of GFIC 2018. 첫 번째 강연은 JB 금융지주 김한 회장님께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한 회장님은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프놈펜 상업은행을 자회사로 둔 JB 금융지주의 회장님이십니다. 그럼 김한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디 나왔나? 안녕하세요. JB금융지주 김한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한국 분들이 많으니까 한국말로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금융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선진국 지역금융 제도 및 한국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지방이 갖고 있는 지역 소멸 이론과 연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좀 여러 가지로 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금융의 현황은 우리 수도권이랑 지방에 인구가 얼만큼 분포되어 있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인구 분포를 보시면 여기 표에 보듯이 수도권에서는 2,500만이 살고 계시고 총 생산액으로서도 우리 50%의 전체의 50%를 하는 수도권의 인구가 있는데요. 지방도 마찬가지로 인구 면에서는 수도권이랑 비슷한 수의 사람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총 생산액에서는 거의 비슷한 50대 50의 총 생산액으로도 비슷한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업체 수에서는 수도권이 조금 적고 지방이 조금 많아서 전체적으로는 인구나 총 생산액에서나 사업체 수로 봐서도 50대 50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으로 들어가면 다음에서 보시듯이 우리에 있는 디포지트랑 대출 금액을 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수도권에서는 예수금 차이가 7대 3으로 지방에 30%밖에 안 돼 있고 대출로 보더라도 6대 4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인구로 보면은 수도권이랑 지방이 거의 이분하게 분포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은 다 수도권에 많이 더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와 똑같이 다음 표도 똑같은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금과 지역 총 생산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를 보면 보시다시피 서울은 지역 총 생산에서 예금 취급하는 기관이 예금이나 대출의 금액이 다른 수도권 지방보다 월등히 높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융이 수도권에 더 많이 집중돼 있다는 걸 지금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냐? 수도권에서의 모든 대기업의 본사들은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큰 기업들은 또 이 수도권으로 다 이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 중소기업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고 지방에 있는 산업체들은 실질적으로 GRDP를 했을 때 지역의 생산성을 봤을 때는 여기 예를 들어 보시면은 요번에 최근에 우리 군산 지역에 문제 삼겼던 GM 공장도 그렇고 현대조선도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생산 공장만 들어와 있고 실질적인 본사들은 다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돈은 다 수도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렇지만 GRDP로 해서 생산량으로 보면 이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GRDP로는 수도권에 안 잡히고 지방으로 잡히지만 이 돈을 운영하는 주체들은 다 수도권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도권에서의 지역의 편중성은 금융에서의 지역의 편중성은 수도권이 굉장히 수도권으로 많이 편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시중은행이랑 지방은행의 대출 구도를 보시더라도 시중은행은 실질적인 가계 대출이랑 대기업 대출이
있지만은 지방은행 구조를 보시면은 중소기업 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에 나와 있는 업체들은 다 거의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지역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안 해주면 우리 지역 사회가 활성화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거는 지방은행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대비 중소금융 대출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대출이 많기 때문에 갖고 있는 연체율이나 NPL 레이트, 그러니까 고정이하 여신 비율들이 시중은행보다 굉장히, 둘 다 시중은행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방은행도 그렇고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으로는 낮은 수준이지만, 지금으로 보시다시피 시중은행보다 연체율이 좀 높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조금 높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은행은 건전성으로 비하면 세계 어디에 놔도 뛰어난 건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한국에서 지역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선진국은 무슨 케이스가 있느냐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7년부터 지역 재투자법이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재투자법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은행, 재단, 정부가 모든 사람이 모여서 지역 개발 금융 기관을 만들어서 그 기관이 지역에 있는 NGO,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그다음에 빈곤층, 저소득, 저시민등층을 위해서 만든 이 제도입니다. 근데 이거가 진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빈곤층 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든 제도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슷한 컨셉트가 지역 경제를 위한 지역 경제를 위해서 지방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 쓸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따라 우리 지방은행도 아마 여기 농협도 오셨지만 우리 지역에서의 중소기업 대출이랑 기술 가치 평가를 해서 기술 금융에 대한 투자를 우리도 그렇고 우리 농협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지역금융 지원제도 및 한국에 대한 적응을 보면은 지역금융 활성화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금융위는 본질적으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금융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은행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지역은행이라는 게, 금융지주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금융지주가 우리나라에는 한 9개가 있는데 실질적인 금융지주 중에서 3개가 지역은행이 갖고 있는 금융지주입니다. 우리 JB금융주도 우리 호남의 금융지주를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융지주랑 은행이 1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은행 수가 적기 때문에 지역은행이랑 시중은행이랑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융위랑 우리 정부 입장으로는 시중은행의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계속 펴고 있다는데 지역은행으로서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진국 지역금융 제도 및 한국에 대한 어떤 적응을 할 수 있냐 하는 거는, 아까 지금 요새 최근에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사회가치 기금이라는 걸 모아서 아까 말씀하신 미국에 있는 제도 비슷한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의견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지역 NGO랑 지방은행이랑 지역 내 사업 영위를 같이 해서 금융 및 대기업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지역에 있는 금융을 활성화하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더 활성화하자는 방법이 하나의 예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이라는 이슈는 뭐냐면 인구입니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인구가 지방에서 계속적으로 유출되고 인구가 지금 적게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지금 갖고 있는 패턴이, 똑같은 패턴이 이미 일본에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의 마스다 히로야가 쓴 지방 소멸이라는 책에서 보듯이 앞으로 우리가 대비를 안 하면 일본과 같은 케이스가 똑같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책이 하나입니다. 한번 좀 더 보시면은 20대 여성 인구 비중이랑 60대 이상 인구 비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에서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연도수로 급하게 줄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지역을 보시면 빨간 지역이, 빨갛게 돼 있는 지역이 이제 고령화가
많이 거의 고령화가 된 거고 파란 지역이 녹색 지역이 고령화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쭉 보시면은 지방은 다 빨갛습니다. 지방은 거의 다 빨갛고 지금 지방에서도 파란 지역은 우리 이제 전남 지역이랑 전북 지역을 보면 광주에서만 광주 광역시만 팔았고 전주만 팔았지 나머지 지역은 군들이 다 빨갛습니다. 이 빨갛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령화가 굉장히 진행되고 고령화가 굉장히 진행될수록 지방에 대한 지역에서의 지방에 있는 금융의 공동화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이 확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거에서 우리가 어떤 연계를 그러면 그 금융은 뭐를 해야 되겠냐 하면 금융은 대표적으로 좋은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겠고 그 은행 우리 은행에서도 전북은행에서도 그거에 따라서 지방 이주 여성에 대한 맞춤 서비스, 여성 인프라 지원을 하든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든지 해서 그리고 임직원에서 우리는 임직원 1,100명 중에서 도내 연구가 90%가 돼 있고 최근 5년 정규 도내 연구는 84%를 찍고 있고 비정규직 94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지역은행으로서 조금이지만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써서 우리 은행을 금융의 은행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게 지금 JB금융지주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봐서 지금 지역 소멸 연결된 금융은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특화 금융 서비스를 만들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그에 따라서 체육 문화 지원 행사 같은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전북은행 경우는 실질적으로 조금 조그만 은행이기 때문에 사회 환원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버리지가 한 17% 이익의 17%를 이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 발전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따라서 한번 저희가 이제 한번 슬라이스를 한번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나오네? 은행. 지금 이게 소리가 안 나왔어요. 지역이 원하는 금융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저희가 요번 컨퍼런스도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지역에는 뭐가 있냐면 국민연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연금이랑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 활성화 펀드 같은 거를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랑 같이 해서 우리 지역에서의 활성화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생길 수 있는 활성화된 금융 구조를 만들고 금융 산업을 만들고 금융 펀드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지금 국민연금이랑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건 단지 우리 지역에만 전북 지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온 지방에 있는 데를 다 얘기를 해서 지역 활성화 펀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민연금이랑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일자리를 창출시키면서 젊은 사람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걸 막고 그러면서 지방 경제가 고령화되고 이 침체되는 것을 좀 더 막는 속도를 좀 더 슬로우 다운 시키려고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강연은 JB금융지주의 김한 회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연은 스톡스의 릭 차오 아시아 태평양 본부장님께서 메가트렌드 미래의 성장의 원동력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릭 차오 본부장님은 스톡스 아시아 태평양 본부장 및 상무님으로 재직 중이시며 또 스톡스의 아시아 태평양 사업 개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Good afternoon, everyone. Before I begin, I'd first like to thank Governor Song and Chairman Kim for inviting not only myself but Stocks to attend this conference today. Hopefully what I'm about to share with you will go some way in trying to explore the drivers of growth for the future, not only from a global perspective, but from a Korean and hopefully from a Jeonju perspective as well.
what I was actually going to talk about, a couple of the earlier presenters have actually covered, and they covered quite a few of the themes. So it was suggested to me just earlier during lunch that instead of just going through my presentation and going through the same thing again, I could just stand here and give you my best supermodel look for 20 minutes. But seriously though, it is an honor, and we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some of the themes that us at Stocks, and Stocks is an index company based out of Europe, that has been looking at growth and the drivers of growth moving forward, not only on a yearly basis, but on a generational basis as well. And what do I mean by that? We worked and we actually spoke with some of the world's largest consulting firms, PwC, Towers Watson, the Boston Consulting Company, and pretty much everyone agreed on a single term that kept popping up, megatrends. Now, what does the term megatrend mean? It's essentially an extension of a trend, but even beyond that. What it basically talks about is a trend that goes on a generation. It's generational. So essentially it will go beyond myself, yourself, your children, your grandchildren, your grandchildren's grandchildren. So essentially what we're looking at are growth drivers that are just going to continue and grow and grow and grow. But how do we actually look at that, and how do we define that, and actually how do we capture that growth? A few of the drivers that we're looking at are essentially thematic. And what we have here, we've actually discovered there are generally three that have been generally agreed upon: demographics, climate change, and technology. I'll just go briefly through the three, given the time constraints. First one, with regards to demographics, and this is one of the themes that has popped up earlier in the day: aging population, millennials, the opposite end of the scale, and urbanization, the growing of the population outside of the main city centers. With regards to aging population, it is estimated that the spending power of this age group, 60 and older, will hit $15 trillion by the end of the decade. Within the Asian market alone, you're looking at a 10% annual growth. So, technically speaking, on an ongoing basis, and I'm actually generalizing here, what we call the baby boomers are generally in a position now where they have more spending power, and that's only going to continue to grow. Just on the right-hand side of this slide, we're talking about where that power or where that spending power is going to go, and where some of the companies are going to try and capture that growth. In the US, we're talking about smart homes, where companies are investing in smart technology, smart wearable technology, and also for aging homes as well. And I can get into that a bit later. Some of the themes or some of the sectors that will actually benefit from the aging population theme. We're looking at, as I mentioned earlier, innovative technology, nutrition and well-being, e-commerce, leisure and tourism, but the main areas that a lot of these companies are really looking at are on the right-hand side: healthcare, old age care, and financial services. With regards to the other end of the scale, millennials. These are the generation that have been born between 1980s to the 1990s. Essentially, they now form a large part of the population. In Asia, they currently make actually over 60% of the population now, and a growing part of the workforce. Their spending power is only going to continue to grow. It's currently tipped to be 31 trillion by 2020, but 2050, it's going to be closer to 100. With regards to Korea, going back, if you don't mind talking about the aging population in Korea, you have a population of just roughly, 58, 60 million. 15% of that is now categorized within the aging population, but on the flip side, you also have the millennials as well. Does that balance each other out? We shall see. How do we actually identify themes for millennials? They're a fairly fickle bunch, but we came up with 4. Digitalization, which was also actually mentioned earlier.
with regards to a theme within Korea. We're talking about companies like Kakao, healthy lifestyle. This generation is all about trying to live healthy now. The rise of veganism, experiences where the millennials now are actually looking at paying for experiences rather than material things. The last one is actually quite controversial with regards to value because it comes down to two things: the definition of value and the perception of value. What do I mean by that? I.e., my perception of value would be, would I be interested in paying for a pair of jeans that costs $250 with holes in them? Probably not. But from a millennial's perspective, they actually would, and they probably would pay more, purely because it is Instagrammable, it is hip, and the person that they were following on Instagram was actually promoting it, and everyone is going to get one as well. So they will do whatever they can to get those pair of jeans. Now, there are a lot of companies, not only in the US, but in Europe and in Asia now, that are actually moving into this space where they're providing bespoke products. Typically, these types of, the example that I gave you with the jeans, where they are deliberately coming up with jeans that look like you've been out in the work, out in the mud, and offering them up for like $200-300, and people are paying for them. So, color me old, but that's something that I'm personally not interested in. But unfortunately, or fortunately, for those in the financial sector, the millennials of the world are actually interested in this. Urbanization is something that isn't new, but what is new is actually the infrastructure and the global building industry within the urbanization world. Now, from a Korean perspective, you're very, very well known for your heavy construction companies. This is something that I believe not only Korea, but potentially in this area that you could actually take advantage of as well. This area of the growth industry is only going to continue growing. The themes here again: smart energy, infrastructure, mobility, smart security, smart healthcare. These are all interchangeable and actually interconnected with each other, so they're not necessarily mutually exclusive. The second theme that we actually came up with was climate change. Now, this was a deliberate term that we use, unlike ESG, or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purely because with regards to climate change, this is an identifiable and it's a provable event. Whereas with regards to ESG, our definition, or my definition of ESG, could be totally different to what you perceive it to be. And potentially, if you happen to b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you probably don't even believe in it as well. But from a climate change perspective, this is here, it is happening, and it's something that we need to actually do something about. So within the climate change space, there are two areas that we should definitely try and have a look at: renewable energy and resource scarcity. With regards to renewable energy, the main sources these days are wind and water. China alone at the moment is the top globally when it comes to solar power. Then next comes the US, and then, funny enough, India. So from that perspective, you can see that even in the developing world, we have countries now that are moving along towards the point where they believe they need to do something, because our resources are finite, and there are things that we need to do to try and make sure that it lasts and we can actually extend it beyond time. In Korea alone, the government has actually announced that by, I believe, 2030, 15% of your energy needs will be through wind and water as well. And this just goes over what I've just spoke previously with regards to the actual sectors: energy management, geothermal, hydro, and wind and solar. Water scarcity. This is actually quite real in that less than 3% of the world's water is actually drinkable. This is quite amazing, where even of that 3%, 70% of that is actually locked up in our polar caps.
But if you look at the last point, 70% accounts of water usage is accounted by the agricultural industry. Now, having said that, the agricultural industry has actually been working very hard to try and mitigate all of this, and they've actually been coming up with ingenious ways in trying to alleviate this access to water. So the themes, whereas what used to be new, desalination, wastewater management, agricultural innovation, is now no longer new. New age, we're looking at smart water, we're looking at innovative water exploration, and from another perspective, we're looking at nanotechnology. What do I mean by that? Nanotechnology now is actually being used to not only clean, but actually kill viruses before they even become available to the market. Smart water is actually not what it means. Essentially, if you drink it, you become smarter. Basically, it is a type of filtration and excuse me, desalination process whereby it comes from the glacier, and it's actually every impurity is actually taken out of it, and after that process is done, all of the nutrients are put back in. So all of your vitamins and your minerals are all put back in to make sure that everything that you get is actually good for you. And the last megatrend, technology, and this is something I think we're all actually very, very familiar with. There are two parts to this. Firms or companies that drive technology and ones that are actually being technically driven, i.e. that actually make use of the technology to grow their business. What am I looking at, or what am I actually talking about? We're talking about, it was mentioned earlier, Industry 4.0, AI, cloud computing, and these are the sort of firms that are actually driving technology. Companies that are making use of these are those within the fintech, blockchain, or I could use another dirty word, crypto, health tech, sharing economy, and e-commerce. Just the four more themes that I just want to share with you. With regards to Industry 4.0, automation and robotics. Now, this is an area where I believe countries, emerging countries, particularly a nation like Korea, can actually take, I suppose, a leadership stance. You have a lot of firms already moving, actually not only moving, but having worked in this area and can actually take the next step. Technology-driven, fintech, sharing economy, and this actually talks about the evolution of how fast megatrends are. If I look at the sharing economy and I look at fintech and e-commerce, I'll take the example of Kakao. Kakao started out as just an online messaging platform. They've since evolved now to move into, I believe, the sharing economy as well, where they're actually providing Kakao Taxi. So you can see how fast this whole trend is moving, and it's only going to get faster. Lastly, I don't want to spend too much time on this, but I've spoken about the mega trends, what they are, what the themes are, what the sectors are, but how can we actually get exposure to them? So very briefly, at Stocks, as an index company, what we do is we actually create indexes to try and give exposure to these actual sectors. How we've done it one of two ways. Traditionally, you would look at it from a revenue exposure perspective, where you would rank companies from a screening process via revenue. We've actually taken it a step further, and we've actually teamed up with a company called Uno in California, where we're actually applying their AI machine learning database to help us create an index as well. What does this mean? It means two things, if I can share with you just really quickly. Using a revenue-based method, we can actually drill down into each single company the actual revenue that they generate or receive from a certain specific sector. In this case, we're looking at Google, and we can actually drill down to the point where 70% of their revenue is driven by web search sites and software using AI. These are the actual sectors that we're actually looking at. I mean, you can read them at your leisure. What I wanted to show you, though, was
with regards to the using an AI-based technology to create this exposure is actually quite interesting, where uses a knowledge graph. All we did was we told the computer, go out into the world of global patents and look for companies that are working or have been given patents in the AI space. Two things we're looking for. How many patents has this company been approved for? And two, how often have they been given patents for? So essentially what we're looking for is participation and ongoing development. What we came up with, if you don't mind me just going through pretty quickly, is two indexes that are very unique. The first one, using revenue, has about 30 names in it, and they're all your usual names that you'd all be familiar with: Google, Facebook, Alphabet, etc., etc. The second one, using AI technology, has 200 stocks in it. Now, this is where it gets interesting. Using such technology, you are now exposed to and getting exposure to stocks that you normally would not have even heard of. Essentially, how we see it is one is backward-looking, the other is forward-looking. One, you're taking a bet on existing companies that are known to generate revenue within their AI space. The second one, you're taking a bet on companies that are actually going to be generating revenue moving into the future. So from that perspective, I do believe from a megatrend perspective, we are going to see a lot more development in this space, but trying to get exposure to some of these companies is going to prove a lot more challenging. And technology, or AI, generally, or I believe, and stocks as a firm firmly believes, will lead the way. So I hope in this short presentation I've been able to share with you some of the things that we believe will lead to future growth, not only from a global perspective, but something for Korea and for Jeonju to consider as well. Thank you. Well, that was Mr. Rick Chow, the Managing Director and the Head of Asia Pacific at Stocks Limited. Thank you very much, Mr. Chow. 그럼 마지막으로 NH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님께서 농업의 미래 4차 산업혁명과 금융을 융합하라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2018년 4월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하신 김광수 회장님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국제조세과장을 지내셨고, 또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 선임행정관 및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광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NH농협금융지주가 한국의 농업금융을 대표하지는 않지만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국내 농업금융의 현황이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모델을 좀 구축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에 대한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서두로 미래 농업의 모습이라고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우리 국내에서는 비교적 좀 생소한 그런 모습들이지만은 선진 농업 국가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을 먼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우리 국내 농업금융의 현황과 새로운 구축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에 대해서는 아마 인류가 살아있는 한 농업은 계속될 거다 하는 그런 차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농업하면은 뭔가 올드하고 그리고 좀 고된 노동이 있으면서 뭔가 좀 촌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크게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엘빈 토플러나 이런 그런 분들이 자신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결국에 미래에는 생명공학 기술과 친환경 기술이 결합한 하이퍼 농업이 출현해가지고 전반적인 식음료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도 있고 또 잘 알다시피 유명한 투자자인 짐 로저스가 우리 서울에 와서 강연할 때도 젊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농대를 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이먼 쿠즈네크나 정주영 우리 그런 분들이
농업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갈 수 없다,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바 있으면서 농업이 상당히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인 산업이라는 이야기를 뭐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글로벌 농업 환경의 변화를 봐보면은 기후 변화나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식량 자원은 국가 경쟁력의 가늠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주요 예측 기관의 예측에 의하면은 한 2050년 정도에는 세계 인구가 약 90억 명으로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식량 수요가 60%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농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을 봐보면은 그 소비 패턴이 육류 소비 쪽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전반적으로 저희 앞에서도 설명해 주셨다시피 기후 변화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경작 면적의 증가율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 고령화 진전 등으로 해서 농업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상황 하에서 미래 농업이라는 게 상당히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기술농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미래로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게 6차 산업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농업이라는 게 경작과 그다음 가공과 서비스업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예를 볼 수 있는데, 그 예로 봐보시면은 이 독일의 농촌 도시 펠트하임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독일의 브란덴부르크 주에 있는 조그만 도시인데 1986년에 체르노빌 그 원전 사고가 있는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 기업인 에너기 쾰레에서 그 재생 에너지 단지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해 가지고 이게 EU,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 지자체, 기업,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협업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에 성공한 그런 사례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민들은 부지를 임대했고, 또 여기 그 임대받은 부지에 풍력 발전, 태양광, 그리고 바이오가스 이런 것들을 쭉 설치를 해가지고 자립하면서 현재는 이 재생에너지 생산과 더불어서 친환경 에너지 마을 방문하는 관광 도시로도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 그 투자했을 때 비용을 보니까 EU에서 지원금이 한 50%를 댔고, 그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25%, 나머지 25%는 그 이 기업과 지역 주민들이 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웃 일본에서도 그 이가시의 모쿠모쿠 농장이라는 곳인데, 여기에는 1987년에 일본의 농협 직원들이 그 농촌 살리기를 위해서 양돈 농장을 중심으로 소세지 가공 공장을 설립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생각과 달리 여러 가지 경영난에 부딪히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소세지 체험 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 등을 수직 교육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양돈뿐만 아니라 소세지 공장도 가공하고, 그리고 서비스 관광까지 해서 연간 관광객이 한 50만 정도 오고 있는 그런 도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스마트팜 시스템입니다. 이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팜은 그 노하우 자체가 기존 농업이라는 게 경험과 감각에 의존했다면은 센서와 데이터에 기반해서 농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경우에 전반적으로 기존 농장이 시간과 장소에 구속이 있다면은 스마트팜의 경우는 언제 어디서든지 감시 제어가 가능하고, 기존 농장이 비교적 생산에 치중했다면은 스마트팜의 경우는 2차 가공 또는 직거래 이런 데까지 해서 상당히 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가들의 경우를 보니까 생산량이 평균적으로 한 27.9%, 그다음에 1인당 생산량은 한 40%가 좀 더 높았고, 고용 노동비는 한 16%가 낮고, 병충해나 질병에 대해서는 53% 정도가 훨씬 더 개선된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팜 사례 중에 네덜란드의 프리바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경우는 보면은 식물 공장을 넘어서 농장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 온실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 농작물 지배와 물고기 양식을 같이 하는데,
물고기의 질소 노폐물을 식물에 공급하고 식물이 발생하는 산소를 수조에 공급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하이테크 수직 농장도 흔히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도시에서도 작물 재배가 가능한 영농 시스템으로서 자동화된 환경 시설 설정으로 원하는 작물 재배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보면은 농업 분야에서 어그테크 기업을 볼 수가 있는데 요즘 그 아마존 같은 데서 유기농 식품 유통업체를 인수하고 무인 식품 마켓인 아마존고를 미국 전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 그리고 또 인디고 같은 기업의 경우는 그 미생물로 종자를 코팅해가지고 병충해 예방하면서 생산성을 크게 늘리고 있고 이런 기업에 대한 투자도 많은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비교적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농업에서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만은 결국에 우리 그 한국의 농업이 가야 할 방향이 그런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우리 그 농업 금융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글로벌 농업금융 트렌드는 전반적으로 민간 주도 투자로서 농업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일종의 농업의 4.0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면은 현재 우리 국내 농업금융의 경우에는 농업의 그 대출 의존도가 상당히 심하고 정책금융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그 비교적 좀 고답적인 그런 형태에서 농업의 3.0 수준 현세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그 국내 농업금융의 전반적인 어떤 진단을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그 민간 금융의 농업 지원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농산업 경쟁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융의 실물 지원 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저기서 보시면은 우리 국내 GDP 대비 농업 비중이 60년대는 한 26%쯤 됐는데 2000년대 한 3.4%에서 현재는 2.0% 정도로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농업 대출 비중을 봐보면은 예금은행 대출 기준으로 봐서 98년에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2017년에는 한 2.5% 정도로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북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북이 GDPR 대비 농업 비중이 2000년에 12.7%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2015년에는 8%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그 전북 전반적으로 예금은행의 농업 대출 비중은 2000년에 44%에서 지금 이제 11%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전반적으로 그 고령화 진전 등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인에 대한 대출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그 특히 이제 전북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차경 축소, 그 농촌 도시가 축소화되고 과소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그 국내 농업금융의 현황으로는 전반적으로 그 정부 주도의 농업금융 지원 체계가 다양한 정책 채널을 통해서 비교적 생산성보다는 관리 위주의 금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대출 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투융자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 저희 그 농업금융 정책의 목표가 농업금융의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결과적으로는 한국 농업이 너무 이제 정책 자금의 의존도가 심화돼 있고 특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반 그 예금은행의 농업 대출도 크게 정체되어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농업 정책 자금은 2012년에 138조에서 17년에 187조로 늘어났지만
그 국내은행 농업업 대출 부분은 산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가 채 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그 한국 농업은 전반적으로 자본시장 접근성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2010년부터 17년까지 우리 농식품 투자 펀드 실적이 한 8천억 정도 수준인데 이 수준은 한국 은행 대출의 한 10% 수준으로서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고 더군다나 이 한 8,200억 되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투자됐던 실적도 한 61%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번째로 우리 저 농식품 분야에서는 그 기술금융 경쟁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그 금융에서 보면 기술금융 대출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2015년에 61조 원에서 2018년에 148조 원까지 증가했지만은 그 중에 농림업 부분에 대한 대출 실적은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2015년에 한 6.2조이던 게 2018년 6월에 7.3조로서 크게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비중은 상당히 반으로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그 농식품 분야의 기술금융이 비교적 약화된 이유는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우리 그 국내의 기술금융 추진 체계가 제조업 기반의 금융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농업의 기술 가치를 평가하는 데는 상당히 좀 취약한 형태를 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한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도 부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 농업 기술력에 대한 평가 역량 또한 굉장히 미흡한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시다시피 그 한국 그 농업 금융 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 기술 금융 부분에 대한 투용자가 잠재적 수요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농산업 부분이 무역 수지가 적자인 상태이고 이 적자 상태가 상당히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 농기업 육성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공수 전환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 그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든지 새만금 개발과 같이 앞으로 농식품 분야의 SOC 투자 수요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에그텍 같은 농기업 육성을 위한 농업 산업화 현대화 필요성도 커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농업 분야의 기술 금융에 대한 어떤 수요는 굉장히 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국내 농업 분야에서 상당히 문제로 본다면은 우리 그 민간 금융 부분이 농업이나 농촌 재생 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그 국내 농촌은 봐보면은 과소화나 공동화 그리고 지방의 공폐가가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그 RPC나 APC 등과 같은 농업 시설들이 과거 1970년, 80년대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들을 지금도 사용하기 때문에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귀농 귀촌 정책으로 해서 농촌 마을 개발 수요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지만은 정부 지자체 주도로 귀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비교적 이런 사업 부분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우리 국내 농업 금융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앞으로 그러면 우리 농업 금융 모델을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그 미래지향적인 모델은 앞으로 기술 농업으로 가는 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크게 농업 금융의 방향을 세 가지로 첫째는 그 농식품 기업의 생애 주기형 투용자 금융 지원을 좀 강화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농식품 분야 특화 기술 금융 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민관 협력 금융 모델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투용자 방식의 농업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이에 대한 부분 스타트를 시키기 위해서 공적 자금과 민간 재원을
민간 채용을 서로 매칭을 통해 가지고 혁신 농기업에 대한 육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그 다양한 형태의 민간 합작 펀드를 조성하는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례들로서는 일본의 경우가 농림보험 성장 산업화 펀드 전략을 통해 가지고 했던 그런 성공 사례를 감안해서 그 투용자 방식의 농업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우리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기술금융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 우선 지금 아직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조업에 대한 기술금융은 상당한 노력을 가지고 있고 경험도 가지고 있지만 농업 분야에 취약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농업 기술 평가에 특화된 평가 전문 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런 그 특화 전문 평가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고, 다음으로는 이 결국에 기술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그 정부 재정 측면에서 보증 지원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저희가 보면은 그 농식품 그 농업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농업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기술 농기업에 대한 보증을 좀 확대하면서 이 기술 농업금융을 전담할 수 있는 채널 구축을 하는데, 그 현재 농협은행과 같은 기관을 통해서 이 같이 추진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농식품 산업을 위한 전반적인 관계형 기술금융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력 평가와 보증 지원 그리고 은행 채널을 통해서 전반적인 일원화된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마지막으로는 그 민간 금융의 농업 개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농업 개발 모델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이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대출 위주로 되어 있는 어떤 한국의 농업 금융 형태를 개발 신탁이라든지 리츠 이런 사회 금융 등을 통한 협업 모델을 통해 가지고 민간과 정부가 같이 협업하면서 농업 농촌의 시장 가치 창출에 적합한 구조를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를 위해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민관 협력하는 신탁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우리 농촌 주거 환경 개선이 굉장히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정부라든지 지자체나 또는 마을 공동체가 위탁자가 돼서 민간 부동산 신탁에 그걸 위탁하게 되면은 그 민간 부동산 신탁 회사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복합형 직원타운이라든지 팜스테이라든지 6차 산업마을 등을 건설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의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모델로서는 그 지금 이미 그 APC나 RPC나 이런 부분들이 1970년대부터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 신탁 모델 등을 통해 가지고 노후 농업 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그 민간 협력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세 번째 그 농촌 지역의 유휴 자산이나 폐교 같은 경우도 정부 지역 주민 50% 이상이 사용 목적에 동의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유휴 자산을 가지고 부동산 신탁을 통해서 민관 협력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 현재 농업 금융 정책 그 수준 등을 감안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크게 이제 투융자 방식의 농산업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기술 금융을 어떻게 확대할까 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그
농어촌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나 지자체에만 맡기지 않고 민간이 참여해서 비교적 코스트 개념을 가지고 쓰는 민간 협력 모델을 어떻게 개발할 건가 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저희가 보면은 전북의 경우에 전통적으로 농업 집중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새만금 농업 개발이라는 그 좋은 친환경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는 그 또 개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쭉 감안해 보면은 전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새로운 기술 농업 그리고 또 민관 협력 모델들을 중심으로 한번 그 추진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회가 오늘과 같은 이런 그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여러 사람들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NH 농협 금융지주 김광수 회장님께서 마지막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모든 연사님들의 발표를 다 들었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의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 패널 토론의 좌장님은 조지 메이슨 대학교 곽수종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좌장님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곽수종 교수님께서는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실 미주경제팀장과 미국 캔자스주 캔자스 코퍼레이션 커미션의 책임 연구원 및 또 선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조지 메이슨 대학교 한국 송도 캠퍼스의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럼 이제 마이크를 저희 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세 분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정말 바쁘신 분들이십니다. 사실은 JB금융지주회사의 회장님이시고 또 농협의 회장님이시고 또 리그는 또 멀리서 오고, 그래서 다들 바쁘신데 이렇게 좋은 내용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과 함께 좋은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 제가 세 분께 공통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좀 가벼운 질문입니다. 보니까 여기 우리가 미래 이야기를 하는데 젊은 대학생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나중에 가볍게 제 질문이 있고 난 다음에 이 학생들이 금융계에 진출하려고 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하면은 금융산업에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미래적인 이야기를 한번 주시겠습니다. Rick,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Can you get the translation? This is common question for everybody in this panel. Okay.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첫 번째 그 우리 김한 이사 회장님께 드릴 질문은, 아시다시피 1998년 우리가 외환위기 때 한 예를 들면 경기은행이 한국시티은행하고 하나은행으로 이렇게 인수합병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은행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외환위기가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관건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방 경제가 이런 게.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최근 전라북도 내에서 나타난 분산의 어떤 경제적 그런 상황이 만약에 지방은행이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었다면 어느 정도의 그 피해라든지 다른 경제적인 좀 침체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약화될 가능성이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군산에 있는 그 GM이랑 현대 중공업 거는 지방은행으로서는 그거를 살리기에는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지방은행은 지역계에 있는, 그러니까 군산에 있는 현대랑 그거는 현대, 그러니까 GM이랑 현대는 이미 그건 시중은행이랑 그 국가은행들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은행의 1차 벤더들도 거의 다 시중은행 소속입니다. 그러면 1차 벤더 다음에 2차, 3차 벤더는 다 저희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근데 2차, 3차 벤더가 지역은행에서 안 해주면은 실질적으로 1차 벤더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요번에 그 GM이랑 그 우리 현대 때문에 많이 부실을 털었습니다. 네. 부실을 털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 큰 거는 아마 그거는 시중은행이랑 정부은행들이 해야 될 상황. 말씀을 듣고 보면 결국은 이제 시중의 큰 은행들과 지방 은행들 간의 이제 시장 마켓 쉐어에 대한 어떤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금융 강도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Community Reinvestment Act of 1977, 1977년도에 그 지역사회 재투자법이 미국에서 만들어질 때도 결국 시중은행, 경쟁력 있는 은행이
이해관계를 먼저 차지하려고 할 때 2차 밴드, 3차 밴드는 손 벌릴 곳이 없으니까 그쪽에다가 지원을 하고 자영업자나 영세업자 또 체제 생계청에게도 어떤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만들어졌는데 그럼 우리는 그런 규제가 금융감독원이 중간에 들어서서 막고 있는 건지 이 레귤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모든 금융 정책들은 시중은행 중심의 금융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은행 수가 적기 때문에 아마 시중은행 정책의 금융 정책이 돼 있는데 아마 그 정책들이 좀 변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지역은행들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젊은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비금융지주회사에 뭐 취직을 하고 싶을 때 또는 금융사에 지원하고 싶을 때 이걸 좀 관심 있게 해라 또는 봐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금융은 이제는 금융은 예전에 생각했던 금융이 하나의 독립된 금융이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아마 농협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세계 모든 은행이 그러는데 금융은 서비스입니다. 금융은 하나의 밸류체인에서 고객이 자기의 밸류체인을 만드는 데에서의 하나의 금융의 트랜잭션을 할 수 있는 파이낸셜 트랜잭션이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유통, 금융, 텔레콤이 다 합쳐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실 거는 금융을 금융으로 따로 생각하지 말고 유통은 유통으로 생각하지 말고 통신은 통신으로 생각하지 말고 융합되는 서비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전북은행 경우에도 추구하는 게 오픈 API입니다. 그러니까 오픈 플랫폼인 뱅크를 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온 은행이 하나의 은행이 한 모든 펑션을 다 한다는 세계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유 경제로 갈 수 있는 그거를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인문학 같은 거를 공부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다음에 여러분들의 금융에 들어왔을 때도 많은 협조가 될 거라고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문학을 말씀하셨는데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그냥 인문학을 왜 해야 되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경제는 경제사를 통해서 그 시대에 어떤 경제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이야기하지만 시와 문학에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지내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느꼈는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금융의 어떤 종합적인 학문, 아트 오브 사이언스라는 말을 해주신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 시간이 제약되어 있다 보니까 회장님께서 이 정도 말씀해 주신 걸로 하고, Mr. Chow, is it okay if I call your first name, Rick? Okay, Rick, this is my question to you. If we look at the slide, you are 28. You are talking about the Bitcoin and AI, IP kind of technology things. The first session, Mr. Liu Jiang talked about the 5 important elements, variables. They are idea, people, infrastructure, business environment, and places. And first question I'd like to ask you is about looking up the Jeonbuk, Saemangeum area. This is geographically very strategic area, close to China, close to Japan, and we have very promising kind of future in this area, agricultural or financial sectors. First question I'd like to ask is, we have competitors, China, Shanghai, Hong Kong, Singapore, Tokyo. Can we really, do you think, have some kind of future financial exchange, whatever, business in Jeonbuk? That's a very good question. Tough one. I've learnt in my career never to say never. Nothing is impossible. What I have actually experienced, though, is you mentioned all these other centers, China being the main one. Let me use another example, Hong Kong. Mhm. Hong Kong used to be, and to a even greater or lesser extent, Singapore. Both Hong Kong and Singapore used to be backwaters. They were like small little towns to start off with. Then they sort of evolved, particularly from the Singaporean experience, where essentially it was a backwater little swamp. Premier Lee actually transformed it. He basically took it to the point where he said,
with his own populace, it takes three things. It takes determination and grit, but at the same time, it takes education. And third, cooperation. Cooperation between both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So essentially, when you have all those three elements and they work together, then you will get some type of an outcome that is similar to what you get today in Singapore, and to a certain extent even in Hong Kong as well. Hong Kong had a slight advantage in that everyone saw it or viewed it as the gateway to China. So they sort of had an inherent advantage there. But the story is sort of similar as well, where you have a lot of cooperation between both public and private, as Chairman Kim mentioned earlier as well. You do need that cooperation. Okay, good. Back to the slide 28, AI, IP type of technology kind of question. Already Shanghai has the mercantile futures derivative markets they have. They are exchanging futures, agricultural sector and metal sector. Yep. So considering all those existing competitors, thinking about the AI and IP, you especially mentioned about Bitcoin kind of future cryptocurrency exchange. Nowadays, Chinese government is heavily restricting, limiting exchange of those cryptocurrencies kind of stuff. So, but the Korean government relatively do not have that much severe restrictions against it right now. So do you think it might be better? Is there any chance? And the stocks also has some kind of index you have considering to have Bitcoin kind of stuff. So do you think we may have niche to have that kind of cryptocurrency exchange in Jeonbuk-Saemangam area? There's always a possibility for any new products to come onto the market that will work and won't work. What I think we have to actually concentrate on is not so much the end product, where it is a usable, where it could be a fiat currency or not, but the technology behind it. In this case, it's blockchain. So whether the cryptocurrency will work or not, or whether governments will support it or not, whether it will be around 10 years from now, I believe something will come in to replace it. The technology behind it is where we believe where the importance is. Blockchain in and of itself will continue to grow. And through that, you'll actually get other products that would be valuable to the market. So in a roundabout sort of answer to your question, I would suggest looking not so much at Bitcoin itself or even the cryptocurrencies itself, but what can you actually utilize from the technology behind it to actually take advantage of this technology, whether it be here or elsewhere, and then actually make use of that technology to actually bring it to the market. See, last question. You were hired by stocks when? November of last year. November last year. What was your qualification you think you were hired by the stock? And tell our students, the future applicant. Well, I might as well give you my whole CV. I spent the majority of my career in Australia working in the financial sector, but and I've only been in Hong Kong for 10 years. But prior to moving into the financial sector, I spent quite a lot of time during my university years volunteering at any firm that I could actually find that would take me. But also, and I think this sort of harkens back to what Chairman Kim was talking about as well, I worked in the retail sector. I actually worked in supermarkets and I worked in chain stores dealing with customers. And that, I guess from that point of view, it sort of built up my understanding of how to deal with and interact with people. And from there, you sort of actually advance from that. The only other thing I would actually add is that the term finance, sort of similar to what Chairman Kim was talking about, is not finite. It is actually changing. It's different to different people. Finance can mean many things. It's not necessarily a bank, and it's not necessarily a hedge fund, for instance. You could talk to a lot of startup people these days, and they're all in and they'll tell you they're in finance, but what they're actually doing is supporting the actual industry. So don't have a blinkered view. Open your horizons, volunteer, go out and try new things, see what works. There are a lot of times where it won't work, but definitely as you move along, you'll come to define what it is that you actually want to do and what you're actually good at,
and then I'm sure you'll be able to Thank you success for in your that. kind and encouraging Not at all. talk about that the future our applicants to your company or the JB Holdings. Thank you. Thank you for Thank being you. with us anyway. 김광수 회장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우리나라에 보면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지방에서 출시 이렇게 컸던 기업이지 않습니까? 전북이라 그러면 새만금의 농업 이야기도 하고 조금 전에 스마트 파밍 말씀도 주셨는데 전북의 향토 기업이 향후 20년, 30년 뒤에 자라나서 간도 땅과 몽골 땅과 만주 땅에서 카길과 같은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농협이 전북에서 어떤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농협 스마트 파밍과 같은 그런 계획과 디자인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큰 이야기입니까? 예,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사실 봐보면은 우리나라 농업이라는 게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아까 다른 미래 보면은 스마트팜 이렇게 가고 있지만은 사실 국내에서 보면은 스마트팜 이렇게 가고 하려면은 규모 경제나 이런 게 좀 되고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가족농 중심으로 돼 있고 예, 마이크를 좀 가깝게 예, 대주십시오. 가족농 중심으로 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사회적으로 이 가족농 중심으로 돼 있는 그 시스템들이 저항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뭔가 합의를 이루어내야 될 부분이라고는 봅니다만은 예. 뭐 저도 오늘 점심 때 저희가 저기 이쪽에 근무는 우리 농협 직원들하고 같이 점심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기 와가지고 이제 전주 또는 전북이 금융 중심 도시로 간다고 하는데 그런 마당에 우리 농협 은행 직원들 이건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겠냐 네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상당히 저도 좀 빨리 우리 그 김성주 사장님이나 우리 저 도지사님께서 네. 이 금융 중심지의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를 빨리 방향을 좀 잡아주셔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농업 분야에서도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결국에 저희 농업이 농가 소득도 중요하지만은 농업의 생산성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 쪽으로 농업 금융이라는 게 시스템을 갖춰줘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유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전주 또는 전북에서 하는 우리 농기업이 먼 데까지 세계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정도의 저희가 기술금융을 충분히 투융자를 통해 가지고 생애 주기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생산성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좀 지금 정부 들어와서 최근에 이제 남북경협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뭐 철도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엔 제재 하에서 저희들이 넘어야 될 장애물도 많지만 결국 북한의 어떤 주민들의 먹고 사는 식량의 문제도 뭐 알기로는 어렴풋이 어느 정도 예.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새만금에서 우리가 스타트업 기업이나 벤처 형태로 출발할 수 있는 경험을 만약에 쌓는다면 그 경험을 북한이나 이런 쪽에 경험을 하면서 그쪽에 오히려 먼저 그런 스타트업 기업이나 미래적인 어떤 금융 지원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북한의 경우도 보면은 2014년부터 비교적 그 가족에게 땅을 주면서 네. 자율 경영하고 성과의 40%를 국가에 내는 그런 시스템을 바꾸면서 북한의 어떤 그 농업 생산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나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농과 그다음에 가족농과의 여러 그런 갈등이 있듯이 앞으로 북한은 또 그런 부분을 북한 자체 내에서 어떻게 또 해결해 나갈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떠나가지고 뭐 아주 오픈리 해서 비교적 넓게 모든 방식을 다 수용한다면은 아마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새마을금 같은 데서 그런 기업농이 실험적으로 해보는 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또 그런 부분을 시행하려고 보면은 가족농을 하는 그 부분 쪽에서 저게 이제 생산성이 좋은 부분에서 시장에 나오게 되면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또 상당히 또 다른 또 저항이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드렸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농협을 지원하려고 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지 말씀 좀 예, 해주시죠. 방금 우리 저 릭차오. 예. 리차우 분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금융이라는 게 이제 금융의 영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모든 곳에서 서로 침범되고 서로 이제 융합하고 합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 그리고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게 무슨 방법이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자꾸 좀 생각해 주셨으면 그런 인재들을 저희는 많이 좀 뽑고 싶습니다. 네, thank you for being with us, Rick and 김한 회장님 그리고 김광수 회장님. I think we have some idea. We have very intelligent and smart people in Jeonbuk area. Also, we have very good business environment and passion of people in Jeonbuk. And we have very good geographical locations here. And also, we have very good infrastructure. KTX is connected from Seoul Station to here, Yongsan Station to here. The question from now we should have is, how are we going to fill up these vision, contents, idea? So we should, if we have some kind of specific ideas, then we have to make up some roadmaps. How are we going to execute these plans? Action plan is most important things, and this must be done by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company all together. So this might be the future of Jeonbuk finance and the future of Jeonbuk economy.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예.